이제 그만 짐 싸서 나가거라. 더는 못 참겠다. 어머님, 후회하지 마세요. 저희 나가면 정말 쓸쓸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손주가 보여준 종이 다 봤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시끄럽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는 그냥 저희랑 같이 사는 게 편하시잖아요. 편하다고?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산 게 편했다고? 어머님,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는 다시 안 돌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있기엔 너무 답답했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59살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이별했고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그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불러 앉히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결혼하고도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아들이 결혼하면 둘이서 나가서 살 줄 알았거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독립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함께 살자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럼 좋지. 큰 집에 혼자 살기도 적적했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떠난 후 이 집이 너무 컸거든요. 방 3개에 거실도 넓고 혼자 쓰기엔 과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산다면 집안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본 예비 며느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함께 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놓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던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자꾸나. 저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한 동거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아들 방을 정리해두고 새 이불도 장만해뒀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정리하는 걸 도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좋아요. 저희 신혼집으로 따로 나가려니 부담도 되고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든든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요리도 잘하시고 집안일도 척척하시니까 우리가 편할 거야.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첫날 저녁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며느리를 위한 나물 반찬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3명이 함께 앉아 밥을 먹으니 정말 오랜만에 집다운 집 같았습니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 요리를 잘 못해서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은 반찬을 권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우리 오래 같이 살 건데 뭐 급할 게 있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집 안다른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이 외롭지 않고 정겨웠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엌에 나가니 며느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고맙구나. 우리 앞으로 이렇게 지내면 되겠네.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아들은 효자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 김 씨 부인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신혼부부랑 같이 사니까 좋지? 김 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집안이 활기차니까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매일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겼고, 저녁에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라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집안 정리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일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며느리와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됐는데 이때 며느리가 진짜 속마음을 조금 비쳤습니다. 어머님, 사실 처음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워낙 좋으셔서 편해졌어요. 며느리의 솔직한 말에 저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열어준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간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거구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평화롭게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저는 며느리와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함께 장을 보니 정말 며느리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것저것 골라주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도 집안일 더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길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서까지 고생하면 안 되지.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여자라는 걸 이해했거든요. 제가 집안일을 맡아서 하면 며느리는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려고 했던 게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겨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며 저는 이 순간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아들은 회사 얘기를 하고 며느리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잘 지내면 좋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 말이죠. 며느리와 함께 산 지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 아이의 성격을 조금씩 파악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마음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예의 발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물을 끓여놓곤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나오면 항상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따뜻한 물 떠났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혼자 살 때도 이런 아침 인사를 주고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며느리가 와서 집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다가 따뜻한 꿀차까지 끓여줬습니다. 제가 회사에 반차 내고 집에 있을까요? 며느리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를 빠지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다. 그냥 약 먹고 쉬면 낫는다. 니는 일 가거라. 저는 며느리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제 방으로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녁은 드셨나요? 아직 못 먹었어. 입맛이 없어서. 그러자 며느리가 주방으로 가더니 죽을 끓여왔습니다. 닭죽은 아니었지만 쌀죽에 달걀을 풀어서 간을 맞춘 것이 정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죽 먹고 푹 주무시면 내일은 괜찮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숟가락까지 챙겨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친딸도 이렇게 챙겨주지 못할 텐데 말이죠. 며느리의 세심함은 평상시에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제가 무릎이 좀 안 좋다고 한번 말했더니 다음날 파스를 사다가 제 방에 갖다 놨습니다. 어머님, 이거 무릎에 좋다고 해요. 붙여보세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좋아하는 떡을 사다가 간식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 떡집 떡이 맛있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사온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퇴근길에 들렀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을 이렇게 신경 써서 들어주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주말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옆에서 그릇을 닦아주곤 했습니다. 이때 둘이서 나누는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 요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신이 어머님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니 저도 기꺼이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마음을 담아서 하면 맛있어져. 마음을 담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어떻게 해야 맛있어 할까 생각하면서 말이야. 며느리가 진지하게 제 말을 듣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구시대적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며느리가 저를 슬쩍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저런 일 없겠죠?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생일도 챙겨줬습니다. 제가 생일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아들한테 물어봤나 봅니다. 작은 케이크를 사다가 촛불까지 켜고 생일 축하를 해줬습니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첫 생일이었는데 혼자 지낼 줄 알았던 생일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 정도로 친하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을 기억해서 그 시간에는 거실 TV를 양보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드라마 시간이죠? 저는 방에서 볼게요. 괜찮아. 같이 보자. 니도 재밌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편하게 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김 씨 부인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해. 시어머니 생각을 이렇게 해주는 아이가 요즘 어디 있겠어.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게 드물어. 네가 복이 있나 봐. 김 씨 부인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제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도 며느리가 저를 잘 모시는 걸 보고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엄마 얘기만 나오면 어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들의 말을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저를 대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르쳐 준 것처럼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의 밝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세 식구가 모여 화목하게 밥을 먹는 이 시간들이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도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함께 산 지 넉 달째 되던 무렵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미묘해서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며느리의 말투였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점점 편해지면서 요청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미역국 끓여주시면 안 돼요? 어제 고기만 먹어서 개운한 게 먹고 싶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요청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먹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꺼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솜씨예요. 며느리가 만족스럽게 말하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요청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된장찌개 말고 김치찌개로 해주세요. 된장찌개는 어제도 먹었잖아요. 이때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제 된장찌개를 한 건 맞지만 며느리가 특별히 싫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꿔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래. 그럼 김치찌개로 할게.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가족이 먹고 싶어 하는 걸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제가 오늘 뭘 할까 메뉴를 정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말하는 식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한 국물 요리해 주세요. 어머님, 신이 요즘 스트레스 받으니까 고기 반찬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니까 기름진 거 말고 담백한 걸로 해주세요. 매번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날씨가 쌀쌀하니까, 다이어트 중이니까. 처음에는 며느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이 떨어졌더군요. 그래서 된장국에 두부만 넣어서 끓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별 문제 없을 일이었는데 며느리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국에 달걀 안 들어갔네요? 아, 달걀이 떨어져서 두부로 대신했어. 아, 그래요? 달걀 들어간 국이 더 맛있는데.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건 아니었지만 아쉽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확인해서 준비할게.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며느리는 그제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부터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만이라는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제가 실수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장을 볼 때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재료들을 충분히 사다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걀도 한 판을 통째로 사고
고기도 여러 종류로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장을 많이 사다 놓은 걸 보더니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뭘 해달라고 말해도 다 있겠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뭘 해달라고 말해도라는 표현이 왜인지 어색했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자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회사 사람들이 집에 와요. 근사한 음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말하는 것 보니 미리 계획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제 온다고? 저녁 7시쯤요. 4명 정도 올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장도 다시 봐야 하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사정이 있나 보다 싶어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냥 한식으로 푸짐하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하시면 맛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시장에 다시 가서 재료를 사고 불고기에 잡채, 전까지 부쳤습니다. 손님 상차림이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회사 사람들이 왔는데 며느리가 저를 소개하는 모습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세요.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오늘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마치 제가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요리를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어색했지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들 음식이 맛있다고 했어요. 기뻐하는 며느리를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며느리의 요청은 더 대범해졌습니다. 어머님, 내일 신희 친구들과 술 한잔 할 거예요. 안주 좀 준비해 주세요. 어머님, 제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피곤해요. 며칠만 든든한 반찬 만들어 두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우리 둘이 주말에 늦잠 좀 자고 싶은데 브런치용으로 가벼운 거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매번 요청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하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주세요에서 해두시면 좋겠어요로 다시 해주실 거죠? 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라면이요? 아침부터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래도 아침은 제대로 드셔야죠. 제가 빵이라도 사올까요? 며느리가 걱정해 주는 건 고마웠지만 왜인지 제가 라면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라면 먹고 싶어서 그래. 그럼 저희는 따로 먹을게요. 어머님만 드세요. 며느리와 아들이 따로 토스트를 해 먹는 모습을 보니 저만 혼자 라면을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건강을 걱정하는 거예요. 라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가끔 먹는 라면이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매일 우리 밥을 챙겨주시는데 본인은 대충 드시면 안 되죠.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제 몸이 안 좋을 때 간단히 먹고 싶다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알겠어. 앞으로 주의할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만들 때 간을 평소보다 좀 싱겁게 했는데 며느리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간이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
소금 더 넣을까? 네, 저희는 간이 좀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다시 간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는 요리에 대해 한 번도 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요리할 때마다 긴장하게 됐습니다. 간이 싱거우면 안 되고 짜면 또 안 되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맛으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떨어져 가네요. 내일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저녁에 먹을 반찬이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급하게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의 요청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5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제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제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방 정리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 정리? 뭐가 문제인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방이 그렇게 어수선하지도 않았거든요. 옷장도 정리돼 있고 책상 위도 깔끔했습니다.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좀 더 깔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집 전체가 좀 더 깔끔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집안 정리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야? 며느리가 제 화장대를 가리켰습니다. 화장품들이 좀 어수선해 보여요. 정리함 같은 걸로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제 화장대에는 기초 화장품 몇 개와 립스틱, 파우더 정도가 있었습니다. 별로 많지도 않았는데 어수선하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옷장도 색깔별로 정리하시면 더 보기 좋을 거예요. 며느리가 제 옷장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제 옷장을 여는 모습이 당황스러웠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정리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어머님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까지 거들어서 말하니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 시간 날 때 정리해 볼게.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제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게 싫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개인 물건은 따로 있지 않나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방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별로 정리할 것도 없었지만 며느리가 말한 대로 화장품을 정리함에 넣고 옷도 색깔별로 다시 걸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제 방에 와서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훨씬 깔끔해졌네요. 역시 정리하니까 좋아 보여요. 칭찬을 해주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 방을 평가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시간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는 저희가 함께 TV 보는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TV를 봐? 다른 시간에 보시면 되죠. 아침에도 보실 수 있고, 저녁 시간대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어머님 방에도 TV 있으시잖아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방에 있는 건 작은 TV였는데 눈이 불편해서 거실 TV로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거실 TV가 화면도 크고 좋잖아. 저희도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 보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끝나고 봐도 돼? 그때는 저희가 쉬는 시간이라서요. 결국 저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방에서 작은 TV로 봐야 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자막도 잘 안 보이고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평소 듣던 라디오에 대해서도 간섭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라디오 소리가 좀 커요. 며느리가 아침에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줄일게. 그리고 저희가 자는 시간에는 끄시면 안 될까요? 소리가 새어나와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올 때 작게 틀어놓고 듣던 라디오였습니다. 소리를 아주 작게 해놨는데도 들린다고 하니 할 수 없이 끄기로 했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죠. 며느리의 말은 맞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 같았거든요. 얼마 후에는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집에 오시는 게 어떠세요? 왜?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손님이 오시면 좀 불편해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 친구들이 와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고 가는 건데 불편하다니 의외였습니다. 시끄럽게 안 해. 그게 아니라 사생활이 좀 있잖아요.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말은 이해가 됐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서 제 친구들을 못 부르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미리 말할게. 언제 올 건지. 그래도 가능하면 밖에서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저는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니 돈도 더 들고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장 볼 때 리스트 미리 만드시면 어떨까요? 왜? 가끔 필요 없는 것도 사오시고 필요한 건 빠뜨리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을 잘못 봤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야? 지난번에 양파를 3개나 사오셨는데 집에 이미 있었잖아요. 깜빠먹었어.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자는 거예요. 저희가 먹고 싶은 것도 적어드릴게요. 결국 저는 장 볼 때마다 며느리가 적어준 리스트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마치 심부름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세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세탁기 돌릴 때 색깔별로 나누시면 안 될까요? 지금도 나누고 있어. 흰색이랑 연한색을 함께 돌리시네요.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이렇게 빨래를 해왔는데 갑자기 방식을 바꾸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별 문제 없었는데? 그래도 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죠. 결국 저는 빨래도 며느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제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뭘 하든 며느리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함께 산 지 6달째 되던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상시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는 수세미를 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부산 프로젝트 담당자로 선정됐어요.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야 해요. 부산으로? 갑자기? 네, 큰 프로젝트라서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언제 가는데?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해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너도 가? 회사는? 마침 연차가 남아 있어서 휴가를 내기로 했어요. 신이 혼자 가기엔 일정이 빡빡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잘 다녀와라. 저는 두 사람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은 정장 케이스와 노트북 가방을, 며느리는 작은 캐리어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일주일 동안 혼자 계실 텐데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뭔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며느리도 신경 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어. 너희는 일 잘 마치고 와라. 두 사람을 배웅하고 나니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첫날은 나름 자유로웠습니다. 평소 못 봤던 오래된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크게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저녁도 간단하게 혼자 먹으니 편했어요. 둘째 날에는 교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편하게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즘 며느리하고는 어떻게 지내? 박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지. 착한 아이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일은 어때? 생각보다 복잡해서 좀 힘들어요. 그런데 부산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걱정 마세요. 수진이가 옆에서 잘 챙겨주고 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두 사람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이 돌아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저녁이니까 특별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며느리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환했어요. 일주일간 힘든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얼굴이 예쁘게 탔더라고요. 고생 많았어. 씻고 저녁 먹자.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너희가 더 힘들었을 거야. 저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이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어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거 어디다 넣을까?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방에 넣어둬. 나중에 정리하자. 아들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도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 음식은 어땠어? 제가 물었더니 두 사람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었어요. 특히 회가 정말 신선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많이 만났나? 네, 현지 직원들과 미팅도 많이 했고요. 아들이 대답했지만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탔네. 야외 작업이 많았나 봐? 제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더니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아, 네. 현장 시찰할 때 햇볕이 강했어요. 하지만 너무 예쁘게 탄 걸 보니 해변에서 놀다 온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살펴보니
면세점 쇼핑백이었어요. 수진아, 면세점에서 뭘 샀어?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요? 부산 공항에서 잠깐 들렀어요. 부산에서 공항을 왜 가? 그게 서울로 올 때 비행기를 탔어요.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비행기? 부산은 KTX가 더 빠르지 않나? 회사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아들의 대답이 어색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빨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장이나 업무용 옷이 아니라 여름 원피스, 비치웨어 같은 옷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수진아, 이 예쁜 원피스는 언제 입었어? 아, 저녁 시간에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샤워하러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가방이 열려 있었는데 항공권 스터브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제주도행 항공권이었습니다.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요. 날짜를 보니 아들이 말한 출장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이 아니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거였어요. 그것도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이에요. 저는 항공권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여행을 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아들이 또 출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부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현지 담당자들도 만족해 했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부산에서 명태포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하지만 포장지를 보니 제주도 특산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맙다. 저는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간 것보다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더 상처였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두 사람을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 정말 부산에 출장 갔다 온 거야?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봐. 제주도 갔다 온 거 아니야? 저는 항공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왜 거짓말을 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외로워하실까봐 그랬어요. 외로워할까봐? 저희가 여행 간다고 하면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 같아서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를 배려해서. 배려라고? 거짓말하는 게 배려야?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네,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사람의 말을 예전처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신뢰에 금이 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저희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거짓말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거실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며느리가 항상 소파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 자리에 쿠션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의자에 앉으세요. 더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식탁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소파가 더 편한데? 그런데 어머님은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의자가 허리에 좋아요. 제가 언제 허리가 안 좋다고 했나 싶었지만 며느리가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TV를 보기엔 거리도 멀고 각도도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TV를 봐야 했습니다. 수진아, 저도 가끔 소파에 앉고 싶어? 제가 직접 말했더니 며느리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님도 소파에 앉고 싶으셨구나. 그럼 번갈아 가며 앉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계속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TV 채널도 문제였습니다. 리모컨은 항상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며느리가 보고 있는 중이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진아, 9시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와. 어머님, 저 이거 보고 있어요. 끝나면 바꿔드릴게요. 하지만 며느리가 보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느새 다른 프로그램을 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재밌어요. 같이 봐요. 결국 제가 보고 싶던 드라마는 놓치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상황이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잡지를 읽거나 친구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부엌에서 차라도 마시세요. 거실이 시끄러울 거예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 집 거실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아, 엄마도 거실에서 좀 편하게 있고 싶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항상 소파를 차지하고 있어. 엄마는 언제나 의자에 앉아야 하고. 아들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직장인이라 집에서라도 편하게 쉬어야 해요. 엄마는 편하게 쉬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엄마는 집에 항상 계시잖아요. 수진이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잠깐 쉬는 거고. 아들의 논리를 들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두던 자리에 며느리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며느리 화장품, 책, 간식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물건들 좀 치워줄래? 어머님, 저 여기 두고 쓰는 거예요. 방에서 가져오기 번거로워서요. 그럼 저는 어디다 제 물건을 둬? 어머님 방에 두시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대답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거실은 공동 공간인데 며느리 혼자 쓰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제 물건들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안경, 물컵, 상비약 같은 것들 말이에요. 거실에 있으면 편했는데 이제는 방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회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전화 통화는 방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TV 보고 있거든요. 금방 끝나. 그래도 서로 방해되잖아요.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전화 통화도 자유롭게 못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할 때면 제가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가 부엌을 혼자 쓰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금방이야.
물만 마시고 갈게. 그래도 좁아서 불편해요. 결국 저는 며느리가 요리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나가시네.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아. 며느리의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이 네 집이잖아. 왜 눈치를 봐? 김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건데 서로 배려해야지. 배려는 서로 하는 거야. 한쪽만 참으면 안 되지. 친구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 돌아가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제 친구들이에요. 며느리가 소개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끄럽게 했나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즐겁게 놀아라. 저는 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나서도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이제 제 집이 정말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며느리 위주로 돌아가고 저는 점점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산 지 8달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 친구들이 집에 와요. 저녁에 간단히 모임 갖기로 했어요. 그래, 몇 명이 나와? 5명 정도요. 어머님은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 네 친구들 편하게 놀아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집이 시끄러워질 텐데 제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부터 며느리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음식도 주문했습니다. 저는 방에 있으면서 가끔 나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쯤부터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모두 며느리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나 봅니다. 저는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즐겁게 지내는 걸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9시쯤 되자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물이라도 마시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랑 사는 거 어아?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섭 많이 안 해? 우리 어머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오히려 혼자 계시면 적적해 하셔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야.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외로워서 같이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좋네. 우리는 신혼집 따로 얻느라 고생했는데. 저희도 처음엔 나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러워서.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불쌍한 홀로 어르신이고 며느리가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효분해, 정말. 요즘 그런 며느리 흔하지 않아. 맞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친구들이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집안일을 다 해주시니까 저는 편해요. 요리도 잘하시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완전 좋겠네. 신혼인데 집안일 안 해도 되고. 네, 그 점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일하느라 바쁜데 어머님이 다 챙겨주시거든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는 하녀처럼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랑은 뭐라고 안 해? 엄마랑 살면 불편하지 않나? 신이도 처음엔 독립하자고 했는데 제가 어머님을 생각해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같이 살자고 한 건 아들이었는데 마치 며느리가 저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와, 정말 착하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부담됐는데 어머님이 워낙 좋으셔서. 그래도 힘들 때 없어? 시어머니랑 매일 같이 있으면. 친구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가끔 답답할 때도 있죠. 그래도 참아요. 혼자 계시면 정말 외로우실 것 같아서.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같이 살 거야? 글쎄요. 어머님이 더 연세 드시면 요양원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요양원 얘기까지 나오자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로 비춰졌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집안일을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11시가 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어젯밤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제 친구들이 앉았던 소파를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회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나가서 정정해줬어야지. 김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가서 뭐라고 해? 며느리 창피 주기도 그렇고. 그래도 너무 억울하잖아. 네가 불쌍한 홀로 어르신이야?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냥 홀로 사는 외로운 어르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거였어요. 다음에는 분명히 말해야겠어. 저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잘 대해주지만 뒤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또 다른 친구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효부 맞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같은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마치 자신의 선행의 대상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불편한 동거인인지 헷갈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 계시면 적적해서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함께 산 지 9달째 되던 어느 평일이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좀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들과 며느리가 벌써 퇴근해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장 보러 갔다 왔어.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녁은 언제 돼요? 며느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6시 반이었습니다. 금방 할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서둘러 장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식어서 맛없어져. 그럼 시간 맞춰서 하시던가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퇴근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두 사람의 퇴근 시간에 맞춰 밥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건가요? 알겠어. 다음부터는 시간 맞춰서 할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급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8시에 저녁을 차렸는데 며느리가 반찬을 보더니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더 필요해? 고기 반찬이 없네요. 신이 고기 없으면 힘들어해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급하게 소시지라도 볶아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 제가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의 요구에 맞춰 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메뉴도 모든 게 며느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부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6시에 퇴근한다고 하니 5시부터 요리를 시작해서 6시 반에는 상을 차려놨습니다. 어머님, 역시 따뜻한 밥이 최고예요. 며느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아들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요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거든요. 며칠 후 제가 병원에 갔다가 늦게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병원 갔다 왔어. 검사 받느라 늦었어. 아, 그래서 저녁이 없었구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라면 먹었어요. 어머님도 드세요. 며느리가 그릇을 하나 더 가져다 줬습니다. 고마워.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한 거였는데 마치 제가 해줘야 할 일을 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 앞으로 늦을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가 뭘 해먹을지 준비라도 하게.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알겠어. 그 일 이후로 저는 외출할 때마다 미리 연락을 드려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저녁 준비가 가능한지 말이에요. 어느 토요일 저는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 저녁 늦을 것 같아. 그럼 저희 저녁은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배달시켜 먹던가. 어머님, 주말에도 저희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은 니들이 해도 되잖아. 저희는 주중에 일하느라 힘든데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요. 결국 저는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앞당겨서 일찍 돌아와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평일 저녁,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평상시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국이 좀 심심해요.
몸이 안 좋아서 간을 제대로 못 맞췄나 봐. 그래도 다시 끓이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먹기엔 너무 싱거워요. 저는 몸이 아픈데도 다시 일어나서 국에 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몸이 안 좋으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저희가 밖에서 사 먹을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도 아프시면 쉬셔야죠. 며느리가 말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때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부엌에서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 배달시켜 먹어.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배달비가 좀 부담되네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픈 것보다 배달비가 더 걱정인 것 같았거든요. 돈은 내가 낼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요. 결국 저는 몸을 일으켜서 간단하게라도 죽을 끓여줬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저는 전혀 고맙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요리사가 되어버렸구나.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요리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가끔은 네가 요리해 보는 게 어때? 저요?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힘들어요. 주말에라도. 주말에는 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워낙 잘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대답을 들으니 허탈했습니다. 제가 잘하니까 계속 하라는 식이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출근 준비한 도시락도 부탁드려요. 도시락? 네, 요즘 회사 근처 음식이 비싸서요. 도시락 싸가면 경제적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도시락까지 싸달라고 하다니요. 알겠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 집의 식모가 되어버린 걸까요? 함께 산 지 10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정말 한계를 느낀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기분이 우울했는데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평상시처럼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들 부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도 싸고 따뜻한 국물도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들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신이 회사 선배들과 약속이 있어요. 며느리가 립스틱을 바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은 안 먹나? 저만 집에서 먹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좀 허탈했습니다. 매일 정성껏 준비하는데 갑자기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 뭔가 허무했거든요. 오후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평상시보다 물건값이 많이 올랐더군요. 고깃값, 채소값 모두 예전보다 비싸졌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며느리가 사놓은 비싼 수입 과일들을 봤습니다. 제가 사온 저렴한 재료들과 대조되어 보였어요. 저녁에 며느리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역국과 생선구이, 나물 정도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반찬이 좀 부실하네요. 며느리가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해놓고는 부실하다고 하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뭘 더 해줄까? 고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것만 먹기엔 좀 그래요. 저는 할 수 없이 냉동실에 있던 불고기를 꺼내서 볶아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기서 사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은 거죠? 무슨 뜻이야?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외롭고 적적하잖아요. 저희가 있으니까 훨씬 좋으시죠?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외로워서 두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죠? 어머님은 그냥 저희랑 같이 사는 게 편하시잖아요. 집안일도 할 일이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으시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마치 심심풀이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아, 나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는 며느리랑 갈등 많이 생기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네, 어머님이 워낙 이해심이 많으시고 저희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시니까.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두 사람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고요? 제 집에서 말이에요? 나는 방해가 되는 존재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희한테 간섭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간섭?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행동 하나하나 참견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안 그러시니까 좋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집안일 다 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편해요. 신혼인데 집안일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집안일을 해주는 하녀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잠깐만. 네. 나는 니를 위해서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거야. 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들어보니까 나를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니는 내가 외롭고 심심해서 너희와 함께 사는 줄 알고 있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아니야. 이 집은 내 집이고 너희가 함께 살자고 해서 허락해 준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하녀가 아니야. 집안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하는 거지. 어머님,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 왜 자꾸 내가 심심풀이로 집안일 한다고 하고 너희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해? 며느리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야. 나는 점점 불편해지고 있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고 내 거실에서 내가 소파도 못 앉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있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니는 지금까지 나를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외롭고 할 일 없는 늙은이로 말이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방금 전에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집안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가족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네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나를 불쌍한 홀로 어르신이라고 하고 네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했지. 어머님, 그건. 그리고 나중에는 요양원 얘기까지 했더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너희는 함께 살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이 확인된 기분이었어요. 정말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그 대화 이후 며칠간 집 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저는 마음 정리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금요일 저녁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10달을 돌이켜보니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응,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며칠 전 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대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된 것 같았어요. 신아, 솔직히 물어볼게. 네, 엄마. 너는 엄마가 너희와 함께 사는 게 어떻다고 생각해? 아들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좋죠. 가족이 함께 사는 건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네, 물론이죠. 하지만 아들의 대답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저희가 모든 걸 다 해야겠죠. 그 말을 들으니 아들도 저를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불편하겠네. 그런 게 아니라, 신아,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너희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다는 거지?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해 본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 저는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너희 둘 다 앉아봐.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한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다른 것 같아. 엄마,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나는 이 집을 우리 가족의 집으로 생각했는데 너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저는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점점 내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어. 거실에서도 소파에 못 앉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친구들도 못 부르고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엔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불쌍한 홀로 어르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아, 너도 엄마를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가 없으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했잖아. 아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가족 말이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나는 너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이었고 너희는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어. 어머님, 그래서 결정했어. 이제 그만 짐 싸서 나가거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설마 진심이세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더는 못 참겠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어.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고친다고? 신아, 너는 정말 모르겠니?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엄마를 속였어. 제주도 여행을 출장이라고 거짓말했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너는 친구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 며느리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외롭고 할 일 없는 늙은이라고 했지. 네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미 신뢰가 깨졌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바뀔게요. 앞으로는 엄마를 진짜 가족으로 모실게요. 모신다고? 신아, 그 말부터가 잘못됐어. 네. 나는 너희가 모셔야 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대등한 가족이어야 해.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걸 이해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게 맞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저희가 완전히 달라질게요. 수진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려? 너는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어. 마치 내가 너를 용서해줘야 할 사람인 것처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날 이유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는 거야.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다른 곳을 구해서 나가거라. 엄마, 이건 내 최종 결정이야. 바뀌지 않을 거야. 아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라도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될까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붙잡고 싶었어요. 신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이제 수진이와 한 가족이야. 함께 나가서 진짜 독립해라. 엄마, 제발. 그리고 이게 너희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진짜 부부가 되려면 둘이서 살아봐야 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거라.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지내도 돼. 어머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각자의 인생을 살아보자.
방문을 닫고 나니 거실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나가라고 한 이후 며칠간은 집안이 냉전 상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저도 필요한 말만 했어요. 하지만 일요일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앉아.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는데 자세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앉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앉더군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저는 어머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말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다니요. 동의할 수 없다고? 네, 어머님이 저희를 내쫓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내쫓는다고? 나는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 거야. 그게 내쫓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수진아,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하세요? 뭘 잘못했냐고?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하나도 못 들었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가족을 쫓아낼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이라고? 지금까지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당연히 가족으로 대했죠.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나를 가사도우미로 생각했어. 그런 적 없어요. 며느리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설명해봐. 그건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말이에요. 자랑? 네,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고 자랑한 거예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자랑이라고? 나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랑이야? 어머님은 왜 자꾸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한테 도시락까지 싸달라고 하는 가족이? 그건 부탁한 거였어요. 강요한 게 아니라 부탁이라고? 매일매일 부탁하면 그게 강요 아니야?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해봐. 어머님도 저희가 있어서 좋으셨잖아요. 뭐가 좋았다고? 혼자 사실 때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셨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생기고 누군가를 챙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심심풀이로 너희를 챙겼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관계? 내가 너한테 뭔 도움을 받았는데? 어머님도 외롭지 않으셨잖아요.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너희와 산 게 아니야. 그럼 왜 저희랑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같이 살자고 했어? 신이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진짜 가족이 될 줄 알았으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머님도 만족하셨잖아요. 만족했다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표정 보면 알아요. 어머님이 저희 챙겨주실 때 기뻐하셨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기뻐했으니까 계속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이용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운 거죠. 서로 도왔다고? 나는 계속 줬는데 너는 뭘 줬어?
며느리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활력을 드렸어요. 활력? 네,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생기 있게 지내셨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라는 거야? 당연하죠.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뭘 후회해? 저희 나가면 정말 쓸쓸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금처럼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밥도 함께 먹고 그런 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가 그리우실 거예요. 특히 신이가. 며느리가 아들 얘기를 꺼내니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곁에 없으면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정말요? 나중에 후회해도 저희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한 가지 확실히 해둘게. 뭐요? 나는 너희가 나가는 걸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오히려 이제야 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네, 저희 처지는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 처지? 무슨 처지? 저희가 갑자기 집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그리고 신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도 생각 안 하시고. 며느리가 아들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신이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하세요? 그래야 신이를 위해서도 좋으니까.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해봐. 정말 후회하지 마세요. 한번 내쫓으면 저희는 정말 안 올 거예요. 그렇게 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협박 같은 말에 굴복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며느리와의 격한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들이 혼자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아들이 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어릴 때 고민이 있으면 이렇게 제 방에 와서 앉곤 했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집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왜? 전세금이 너무 비싸요. 저희 예산으로는 너무 작거나 너무 먼 곳밖에 안 돼요. 저는 마음 한편이 쓰였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월세로 알아보면 되잖아. 월세도 만만치 않아요. 보증금도 있어야 하고.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구하겠지. 엄마,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나요? 아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신아,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약속은 쉽게 하는 거야. 지키는 게 어려운 거지. 이번에는 정말 지킬게요. 신아, 너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같은 실수를 또 할 거야. 그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뭘 고쳐야 하는지.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아, 가장 큰 문제는 네가 엄마를 동등한 가족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없으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왜 말했어? 아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문제만이 아니야. 너도 문제가 있어. 저요? 너는 엄마보다 수진이 편을 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수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할 때 네가 한 번이라도 엄마 편을 들어줬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중간에서 어려웠어요. 중간이라고? 신아, 가족에게는 중간이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 때 네가 해야 할 일은 수진이를 설득하는 거였어. 저도 나름대로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는데? 엄마를 더 배려하라고. 배려라고? 거기서부터 잘못됐어.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아, 가족끼리는 배려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야. 무슨 차이인데요? 배려는 불쌍해서 해주는 거고 존중은 동등하게 대하는 거야. 아들이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 기회를 안 주실 거예요? 신아,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너희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는 아직 진짜 부부가 안 됐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해주니까 너희는 그냥 편하게 있기만 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네가 수진이를 위해서 뭘 해줬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이서 살아보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진짜 부부가 될 거야. 엄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 없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외로울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 신아, 넌 이제 어른이야. 엄마 걱정 말고 네 인생 살아.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수진이만 나가고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만이라도 붙잡고 싶었거든요. 신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수진이 남편이야. 그래도 엄마가 더 중요한데요. 아니야. 이제는 수진이가 더 중요해야 해.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아, 이게 어른이 되는 거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그럼 엄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가는 거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항상 네 편이지만 이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응원하는 거야. 엄마, 너무해요.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아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엄마, 그럼 몇 년 후에 다시 같이 살 수는 없나요?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지. 엄마. 신아, 이제 그만해.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거라.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아들이 방을 나가고 나니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이 힘들지만 옳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서울 외곽의 반지하 월세집을 구했다고 했어요. 전세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사 나가는 마지막 주말, 집안은 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신혼 때 들여놓았던 가전제품들,
며느리 옷들, 두 사람이 함께 산 가구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어요. 어머님, 이 소파는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소파는 아들이 결혼하면서 새로 산 거였어요. 가져가. 니들 거잖아. 반지하에는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팔든지 해. 내가 알 바 아니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소파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생각하니 동정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방에서 짐을 나르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엄마, 이 책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모았던 책들이었습니다. 네 책이니까 가져가지. 새 집이 좁아서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버리든지. 아들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아들 친구들이 도우러 왔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모습을 보니 괜히 미안했지만 이것도 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줌마, 신혼집이 좀 작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훨씬 좋은데. 왜 나가세요? 젊은 부부가 독립해야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부엌 정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그릇들, 컵들을 상자에 담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 후라이팬은 어머님 거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돌아. 그럼 이 식기들은? 니들이 쓰던 거 가져가. 며느리가 식기를 정리하면서 가끔 저를 흘끔 봤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모든 짐이 나갔습니다. 집이 갑자기 텅 빈 느낌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아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새 집 주소 적어뒀어요. 나중에 놀러 오세요. 아들이 메모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래. 저는 메모지를 받았지만 언제 갈지는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언제 다시 안아볼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나니 집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제 오래된 소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용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벽에 못자국, 바닥에 가구 자국들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거든요. 지난 10달 동안 익숙해진 소리들, 아들과 며느리가 움직이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가 없으니 어색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집이 다시 제 집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 방을 정리하고 거실도 다시 제 취향대로 배치했어요. 점심때 교회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아들 부부 나갔다며?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처음엔 외로울 텐데. 외로워도 편한 게 낫지.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뭘 해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어떻게 지낼지 모든 걸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새 집에 잘 도착했어요. 좁지만 나름 괜찮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했다. 잘 지내라.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혼자 계시니까 어떠세요? 좋아. 자유로워. 아들이 조금 서운한 것 같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래, 가끔. 일주일이 지나니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롭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습니다. 거실에서 마음껏 TV를 보고 라디오도 틀고 친구들도 부를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들이 집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많이 달라졌네요. 응, 내 취향대로 다시 꾸몄어.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이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헤어질 때 조금 아쉬웠지만 이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들 부부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했어요. 처음 며칠은 적적했지만 지금은 이 조용함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오늘 아침도 평상시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부부 아침 준비 때문에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에게 날씨가 쌀쌀하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잔소리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네요. 아침 식사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토스트 한 장에 우유 한 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전혀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채널을 정해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9시쯤 김 씨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때? 아들 부부 없으니까 적적하지? 전혀. 오히려 편해. 정말? 처음엔 그래도 나중엔 그리울 텐데. 글쎄, 지금까지는 안 그래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가끔 아들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리워한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가. 고마워. 갈게. 친구 집에 가는 것도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부부 식사 준비 때문에 시간에 쫓겼는데 이제는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친구 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네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 표정이 훨씬 편해 보여. 김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처음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보니 잘한 것 같아. 힘든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안 해.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꼈어요. 예전에는 항상 아들 부부 걱정, 집안일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오후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예전에 사놨다가 못 읽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고 있어요. 조용한 집에서 책 읽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요. 저녁 6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새 집에도 적응했고. 그래, 다행이다. 엄마, 혹시 외롭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겠어. 너도 몸 조심해. 아들과의 통화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길게 대화하지는 않지만 서로 안부만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지만 내일도 데워 먹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었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좋은 가족이 될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자리를 잃어갔고 결국은 제 집에서 손님이 되어버렸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저를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이죠.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들도 이제는 며느리와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지하 월세집이 힘들어 보였지만 이제는 적응한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둘이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저녁 8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봤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볼 수 있어요.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큰 TV로 보니 정말 좋네요.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우선은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어요. 혼자 살려면 몸이 건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소중히 해야겠고요. 취미 생활도 시작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서예나 요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제는 시간도 충분하고 마음의 여유도 있으니까요. 물론 아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싶어요. 다만 예전처럼 끈끈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가끔 만나서 안부 묻고 명절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며느리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서로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희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선을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생각이에요. 밤 10시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저도 이제 제 관심사를 넓혀봐야겠어요. 뉴스를 보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지도 않고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소중해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밤 11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에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내일도 이런 하루였으면 좋겠다. 일기를 쓰고 침대에 누우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난 1년간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짜 자유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속도에 맞춰서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로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후회 없이 말이에요.